인천교통 어딜 가도 1시간 40분 걸리는 밈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인천이 갖고 있는 제일 큰 약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인천공항이 만들어진 다음에 인천이 크게 혜택을 받은 게 있나?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사실은 인천 송도 같은 걸 만들 때에는 뭐 싱가포르 같은 걸 만들겠다고 시작을 한 거고요. 일종의 사실은 차이나타운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디즈니랜드다. 저는 이거는 좀 관점의 차이인데,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인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 합니다. 저희 제작진 분들이 인천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을 갖고 왔고요. 이제 그걸 답하면서 인천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재밌어요. 왜 공항은 인천에 생겼을까? 되게 흥미로운 건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항이 제일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인구가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이겠죠. 그러면 서울에 김포공항이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김포공항으로는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많죠. 왜냐하면 주변에 이미 도시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활주로를 더 확장할 수도 없고 터미널을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땅이 없었던 거죠. 더 넓은 땅이 필요했고, 사실 몇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가장 롤모델로 삼는 것들이 어디냐면은 보스턴의 로간 에어포트입니다. 근데 보스턴에 가면은 섬처럼 되어 있는 바깥쪽, 근데 도심하고 되게 가까운 쪽에 바다에 공항이 있어요. 거기 엄청난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생겨나는 소음들이 보통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그게 이제 바다에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게 좋은 롤모델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서 했던 데가 오사카의 간사이 에어포트입니다. 렌소 피아노가 설계한 그 공항이 있는 곳이죠. 그 간사이 공항이 있는 데가 인공대지로 돼 있거든요. 그걸 다 간척 사업으로 만든 땅이에요. 거기에 공항을 만들고 거기까지 철도와 다리를 놓으면은 이제 로건 에어포트처럼 작동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아시아의 허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만들어진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공사비가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일본이 맨 처음에 그거를 기획할 때에는 이 오사카가 워낙에 대도시이다 보니까 그곳에 국제공항을 만들 때 플로팅 아일랜드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게 뭐 너무 황당하다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그 플로팅 아일랜드로 만들면은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무역선들 다니잖아요. 거기 따개비들이 막 붙어요. 그래서 그것들 가끔 가다가 다 뜯어내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지 관리가 되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플로팅 아일랜드로 하면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간척 사업으로 했는데, 거의 베니스만한 면적을 간척 사업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공항 섬을 만들 때 들어간 비용도 많고, 그 공항 자체도 되게 많이 돈을 들여서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항 사용료가 비싸지는 거죠. 공항 사용료가 비싸지면은 다른 외국에서 오는 비행선들이 거기를 경유지로 삼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허브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는 거죠. 간사이 공항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싱가포르 같은 데가 간척 사업으로 땅을 많이 만들거든요. 마리나베이 샌즈 그쪽 일대 다 간척 사업인데, 거기 보시면 마리나베이 샌즈 앞에 공원이 있잖아요. 싱가포르는 간척 사업을 하면은 몇십 년 동안은 그 땅을 개발 못하게 해요. 자연 침하와 이걸로 해서 땅이 단단하게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파일을 박는다든지 해가지고 땅의 강도를 높여서,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단지가 옛날에 모래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높은 아파트를 지으면 이게 가라앉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콘크리트 기둥을 박아요. 언제까지 박냐면은 기둥이 안 박힐 때까지 박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압력으로 박아도 안 될 정도로 하면 그만큼 이게 단단하게 다져졌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두바이에 있는 빌딩들도 다 그런 원리로 짓는 거거든요. 보통 그게 제일 좋은 게 이제 모래 같은 데가 좋다고 저는 들었어요. 왜냐면 갯벌 같은 데는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간사이 공항은 빨리 간척 사업을 하고 그냥 건물을 지어가지고 1년에 뭐 1mm, 2mm씩 뭐 내가 가라앉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별로 안 좋은 상태예요. 좀 더 천천히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같은 컨셉으로 대도시에서 가까운 곳에 바다에다가 공항을 만드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엄청나게 싼 값에 만든다. 그게 우리 딱 영종도인 거죠. 왜냐면 영종도는 이미 갯벌이잖아요. 물 빠지면은 그냥 뻘이고 물 찼을 때만 바다고, 인천 같은 경우엔 조수간만의 차가 7에서 8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조수간만의 차가 있는 그 지역에다가 우리가 이제 섬들도 이미 있고 바닷물을 막아줄 수 있는 경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영종도 간척 사업을 하면은 비용이 아무래도 간사이 공항보다는 좀 덜 들었겠죠. 매몰 비용이 적게 드니까 사용료도 딱 다운시킬 수 있고, 그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의 경제적인 GDP 차이가 나니까 아마 건설 비용도 훨씬 쌌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수혜본 게 하나 있죠. 왜냐면 중국이 이미 90년대부터 막 부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에어라인들이 이제 중국이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 간사이는 너무나 동쪽으로 치우쳐진 공항이었고, 이 영종도는 딱 한중일의 가운데에 있는 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인천공항이 이제 대박이 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되게 잘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영종도를 개발을
하면서 염두에 두는 많은 국토 개발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언젠가 북한이 개방됐을 때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통일의 형태이건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개방을 하는 거든, 우리가 만약에 영종도가 활성화가 되고 그 일대가 인천과 묶여가지고 하나의 메트로폴리스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게 강화도를 거쳐서 개성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메갈로폴리스 지역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것만 해도 엄청난 1000만 명의 어떤 지역이 만들어질 수 있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평양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신의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인을 따라서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허브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종도를 메인 허브 공항의 위치로 삼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천공항이 만들어진 다음에 인천이 크게 혜택을 받은 게 있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인천이라는 이름만 붙어, 저희 때는 영종도 공항이라고 불렀거든요.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인천공항이 만들어져도 거기서 내리자마자 다 고속도로 타고서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그 영종도에 많은 카지노 시티들도 많이 계획이 됐잖아요. 뭐 인스파이어와 거기다가 맨날 무슨 아레나 만든다고 했다가 엎어지고 맨날 막, 그게 예상했던 것만큼 개발이 안 되거든요. 서울하고 특별하게 차별화된 포인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1시간 반이면 오는데 다 서울로 들어오겠죠. 발전을 그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되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서울하고 대구하고가 KTX가 뚫리면서 그 중간에 있는 애매한 도시들이 다 죽거든요. 근데 그러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서울로 가는 인구를 붙잡을 만한 차별화된 포인트가 그렇게 아직은 많지 않다 생각은 들어요. 이미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인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오는 항구들이 들어오는 첫 번째 기착지였거든요. 짜장면이 제일 처음으로 나온 게 제가 알기로는 인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되게 멀티컬처럴한 곳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항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서쪽인 중국에서 오는 문화도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개항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항구가 인천항이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들도 다 인천으로 들어왔어요. 인천으로 들어와서 인천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서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민국 최초의 호텔이 생겼어요. 대한민국 최초가 되게 많습니다. 인천에 가시면은 우리나라가 개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맨 처음 온 선교사들과 외부의 어떤 문물들이 다 인천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차를 뚫잖아요. 그러니까 인천과 서울을 뚫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어디가 종착역이냐 하면 서대문구예요. 많은 외교관들과 선교사들이 거기서 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대문구 그쪽 지역에 다 외교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공관들과 이런 것들이. 지금은 지금 충정로 뭐 그쯤 어디예요. 그래서 서대문구까지 가는데 한강을 건너는 다리가 철교입니다. 그러니까 한강 철교가 맨 먼저 뚫린 한강의 큰 주요 다리잖아요. 인천은 사실은 근대화가 되면서부터 바깥 세상하고 열리는 가장 큰 중요한 오프닝 공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천이 개항으로서 되게 엄청난 이권을 누리다가 나중에 가서 부산으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전쟁이 난 다음에 38선이 딱 그어지고 난 다음에는 인천에다가 그 개발을 집중하게 되면은 북한이 침공을 하면은 거기 처음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백령도 그쪽 지역에서 많이 분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정말 넘어오기 제일 좋은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산업단지들을 인천에다가 몰빵을 하게 되면은 전쟁 났을 때 제일 피해를 볼 수 있겠죠. 그럼 포항제철 같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시설을 만들면 어디다 만들어야 되느냐? 38선에서 제일 먼 데다 만들어야 돼요. 그게 딱 포항 쪽인 거죠. 우리가 6.25 전쟁 때도 겪어봐서 알겠지만은 이 태평양을 지역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군도 빨리 올 수 있고 유엔군들이 다 부산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산업단지가 생겨났던 거고,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뚫잖아요. 그게 서울하고 연결하면서 거기가 이제 메인 항구가 됐던 거죠. 근데 평화의 시대가 되면 될수록, 그 다음에 중국이 점점 WTO에 가입을 하고 무역의 파트너로서 부상을 하는 90년대를 지나게 되면은 인천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서울을 제외하고 기작지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느는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은 거의 수도권 지역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천 교통 어딜 가도 1시간 40분 걸리는 님이 있어요. 강남을 가도 1시간 30분이 걸리고, 수원을 가도 1시간 30분, 부산을 가도 1시간 30분, 제주도를 가도 1시간 30분, 더 서슴 인천에서 인천을 가도 1시간 30분. 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인천이 갖고 있는 제일 큰 약점인 것 같아요. 인천은 서울의 어떻게 보면 위성도시로 제일 중요한 서울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강연 요청이 들어오거나 컨설팅 미팅 하자고 할 때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인천이에요. 인천으로 가는 고속도로 풍경 제일 안 좋고, 약간 어디랑 되게 비슷하냐면은 뉴욕에 살 때 제일 싫어했던 데가, 뉴욕에서 JFK 공항 가는 길이 있거든요. 브루클린 지나서 막 가는 길이 있는데 약간 산업단지와 약간의 슬럼 지구와 이런 걸 거쳐서 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인천을 갈 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고속도로가 좀 더 제대로 잘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2경의고속도로가 뚫리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인구 규모에 비해서 택도 없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인천에서 인천을 가도 1시간 30분이 걸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인천이 개항이 제일 먼저 된 곳이고 신문물이 들어온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거기가 초기에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없이 막 난개발돼서 만들어진 도시지역이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산업단지들이 물론 계획돼서 들어간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나 다 자동차 한 대씩은 갖고 있는 이런 걸 개념을 두고서 도시계획이 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더 교통체증이 많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면은 항상 송도는 많이 갔어요. 송도에 프로젝트 미팅 때. 근데 그 프로젝트 미팅 같은 경우도 송도에 가야 돼? 막 이런 느낌이었다. 거길 내가 운전을 해서 왔다 갔다 그 몇 시간을 막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은 심리적으로 되게 그 연결이 불편한 곳이다. 이게 남쪽으로 가는 거는 그나마 좀 편리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탄, 대전, 뭐 천안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많이 개발이 잘 돼 있는데 서쪽으로 가는 거가 딱히 그렇게 편리하게 돼 있지는 않거든요. 인프라 투자가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약간 내가 거기 갈 때 좀 불편하다는 느낌부터가 들고 맨날 차 막히는 데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미 막 터를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뭔가 넓은 폭의 도로를 뚫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현재의 문제는 송도가 생겼다는 점인 것 같아요.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은 송도 같은 그런 계획 도시가 생기게 되면은 그쪽으로 인천의 구도심의 인구를 많이 뺏기게 되거든요. 인천 대학도 지금 옮기지 않았나요? 인천 대학이 있는 데가 옮기면은 당연히 그쪽은 진짜 모든 상권이 다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우리가 2000년대 들어가지고 무분별하게 지방에 많은 신도시들을 막 개발을 했는데 그것들의 직격탄은 사실은 그 주변부에 있는 오래된 도시들이 받습니다. 세종시를 개발하면은 옆에 있는 공주가 제일 타격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대전도 되게 인구를 많이 유출당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런 문제가 인천에서도 생겨나고 있다. 송도가 있기 때문에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맨 처음에 생각할 때에는 인천을 상당히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막 엄청난 비전을 갖고서 뭐 외국의 대학도 데리고 오고 연구소도 오겠다고 항상 하지만은 항상 그렇듯이 변죽만 울리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땅 장사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뭐 아파트 장사하고 건설사만 돈 벌고 간척 사업하면서 토목해서 돈 벌고 뭐 이러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사실은 인천 송도 같은 걸 만들 때에는 뭐 싱가포르 같은 걸 만들겠다고 시작을 한 거고요. 그렇게 했지만은 결과는 이제 우리나라의 행정 시스템과 세금 시스템들이 그 정도 글로벌한 스탠다드를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송도는 사실은 시작을 할 때는 엄청나게 야심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포스코가 주도해서 많이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도시설계도 KPF라고 하는 미국 회사를 데리고 와서 엄청난 회사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글로벌하게 알려져 있는 회사였고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만들어진 하이라이즈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컨벤션 센터 이런 것도 KPF가 다 디자인을 했고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골프장도 있고 뭐 등등 되게 야심차게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까지의 모습은 생각했던 것만큼 성공적이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외국인 학교가 좀 들어와서 이동한 인구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기대에는 좀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애매하죠. 제가 아는 분들도 송도로 많이 이사를 가시긴 했는데 서울하고도 애매하게 멀고 진짜 좀 아쉬워요. 왜냐면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진짜 가깝거든요. 국제적인 도시가 될 가능성이 많았죠. 그래서 연세대학교도 국제 캠퍼스를 글로 옮긴 거고 지금도 아이페즈라고 해서 그 조직에서는 되게 활발하게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외국인 자본을 더 많이 들이려고 하고 특별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 방식도 막 개발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뭐랄까요, 선진국이 돼가면서 행정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다. 저도 거기에 테라스 하우스를 기획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뭐 한 5년 됐는데 별로 진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설계가 돼야 되는 타임인데 그런 것들도 되게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등등 속도전으로 가는 면에서는 되게 느리다. 물론 그거는 뭐 국가기관의 문제라기보다도 뭐 디벨롭하는 사람들이나 내부적인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하겠지만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점점 사람 사는 동네처럼 돼가고는 있지만은 좀 아쉬운 거는 저는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KPF가 도시 설계를 잘하는 회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KPF는 오피스 빌딩, 고층 빌딩을 설계를 많이 했던 회사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그 콘, 페더슨 앤 폭스라는 세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페더슨이라는 사람이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이 디자인 스타일이 뭐 이렇게 있으면 약간 사선 넣고 막 이렇게 약간 각지고 뭐 이런 거 디자인하는 거예요. 근데 송도 평면도 한번 딱 보세요. 오피스 빌딩 파사드의 미적 감각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평면도에다 가서 뭐 이렇게 사선 넣고 막 이래가지고 만든 도시예요, 그냥.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거리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필지가 만들어져야 되고 녹지축이 어떻게 돼야 되고 유기적으로 도시를 접근한 게 아니고 그냥 인면 설계하듯이 도시 설계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보시면 길거리에 사람들 걸어 다니는 데들도 없고 커넬시티라고 뭐 만들어놨는데 상가 매달 망하고 있고 뭐 분양만 됐다 하면 망하고 뭐 나 그러잖아요. 뭐 유기적인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보고서 디자인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그 안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캠퍼스 안에서. 우리가 하버드 같은 경우 보시면은 하버드 야대에서
하면서 경계부에 딱 나가면은 거기 하버드 스퀘어가 있고 막 이렇게 기존의 도시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 앞에 뭐 한 10차선 도로 있나? 고속도로 같은 도로 있고 그 건너편부터 무슨 쇼핑몰 몇 개 있고 택지 개발을 그렇게 휴스턴 설계하듯이 해놔가지고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만 하더라도 우리가 정문 나가면은 그냥 굴다리 지나자마자 쫙 도심이 밀도 있게 펼쳐지잖아요. 그런 식의 도시하고의 접점이 너무나 약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대학이 들어왔다고 했으면은 그 대학 주변으로 조금 더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차선폭도 좀 줄이고 그리고 오히려 쉽게 길을 건너가게 하고 연세대학 캠퍼스의 담장을 다 없애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기획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게 되게 유기체 같은 거여가지고 사람들이 살면서 생활해 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 정도의 클래스의 도시 설계를 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르코르비제 그때쯤부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도시계에 대한 비전들은 많이 전통적으로 있습니다. 팔각형으로 된 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가든시티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보통 근대 건축이 되면서부터 지금의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계획이 많이 됐는데 브라질리아라고 하는 도시도 대표적으로 르코르비제 계열의 근대 건축가가 만든 그런 도시인데 완전히 실패한 도시로 평가를 받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그때 우리가 했던 그런 자동차 중심의 도시 계획이 좀 잘못됐다라는 거에 반성이 나온 지 이미 오래됐고 저는 사실 세종시가 그런 면에서는 진짜 설계가 되게 잘 된 도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도로망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맨 처음에 그 스페인 건축가 그분이 설계한 걸 보면은 되게 잘 된 케이스였어요. 근데 최종 그림이 좋다고 해서 도시가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잘못되면은 잘못되는 것 같아요. 이게 30만 목표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 도시의 제일 핵심은 이거였거든요. 윙.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섹터별로 만들면 안 됐던 거예요. 택지를 개발을 할 때 좁더라도 링을 완성할 수 있게 개발을 해야 돼요. 한 블락으로만 링이 완성되고 두 번째 링을 완성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오히려 지금보다는 사람들이 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트램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트램을 먼저 깔고 그거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시로 좀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서 한 그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그 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안쪽으로 가면 저밀도로 돼 있고 중밀도, 고밀도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발을 할 때 안쪽에 저밀도부터 먼저 개발을 하고 트램을 한 바퀴 만들고 그 다음에 중밀도 개발하고 바깥 껍질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바깥쪽 껍질을 고밀도로 하고 그러면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거를 처리를 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보행중심적으로 자연을 가까이 만나는 도시를 만들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이게 섹터별로 나누다 보니까 일단은 트램 같은 것도 안 만들고 나중에 완성되면 만들게요 하면 이미 50년 동안에 자동차 중심으로 다 계획이 돼 있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차장 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뭐 행정의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예외적으로 엄청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도시거든요.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뭐 어촌이었어요, 거기. 진짜 못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아시아의 용으로 돼서 지금 GDP 제일 높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으로는. 물론 내부적으로 빈부격차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존재하긴 하지만 어쨌든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글로벌한 국제 금융도시로 성장을 한 데에는 지도자가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거에 아주 과감하게 밀어붙인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수십 개의 언어가 쓰였는데 언어의 개수를 확 줄이고 나중에 가서는 뭐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언어 정책들을 되게 과감하게 밀어붙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세금 정책 등등이 효과적으로 물론 위치도 되게 좋죠. 아무도 안 믿었대요. 거기가 그런 국제적인 항구 도시가 될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은 그 비전을 봤던 거죠. 여기가 말라카이협 지나가지고 다 오가는 길이고 여기 왜 안 오겠냐.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건데 송도 같은 것들은 저는 사실 몇십 년 전에 그 계획을 듣고서 기대했던 거는 기업이 주도를 해서 나가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것도 국제적인 기업이었잖아요. 포스코라는 기업이. 그럼 뭔가 좀 대단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성과를 가지는 도시로서는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뒤쪽에 땅이 많은데 왜 굳이 바깥쪽으로 그렇게 간척 사업을 많이 했을까? 그런 의구심은 좀 들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스턴도 그렇거든요. 섬밖에 없는데 그 백베이 에어리어랑 MIT 그쪽 땅 다 간척 사업이에요.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항구가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이미 중심지가 거기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안으로 멀리 떨어지면 아무리 넓은 땅이 있더라도 이 땅으로는 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잖아요.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가지고 이미 기존에 있던 땅을 개발하느니 차라리 바로 옆에 간척 사업을 하는 게 더 경제성이 높았던 것 같아요. 도시라고 하는 거가 서로 링크가 될 때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서 상승작용이 나는 거니까 보스턴 같은 경우도 굳이 거기다 그 옛날에 불도저도 없던 시절에 간척 사업을 해서 인공대지를 만들고 그렇게 도시를 확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도크가 있는 그런 항구 같은 걸 만들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밀물 썰물이 많으니까 7, 8m씩 왔다 갔다 하니까 큰 배를 가깝게 못 대잖아요. 그러면 간척 사업을 하고 하면서 방파제 같은 걸 만들고 수문을 만들면 밀물때 들어와서 배를 대면은 썰물때 바깥으로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썰물때마다 배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항구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간척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는 좀 관점의 차이인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랑 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차이나타운을 도시 계획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너무 지하 경제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돌면은 이게 투명하게 돌아야 되는데 차이나타운으로 돈이 들어가면은 지하 경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맨하탄에서도 음식값이 제일 싼 데가 차이나타운이잖아요. 차이니스 레스토랑보다 더 싼 데가 베트남 식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거래가 현금 거래하면서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불합리하다. 지하 경제가 너무 발달을 해서 그리고 치안도 안 좋아지고. 근데 다른 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차이나타운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싱가포르도 똑같은 문제예요. 싱가포르 같은 우리가 가는 관광객들이 가는 도시는 엄청나게 밝고 좋은 모습들만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되게 싼 돈을 받고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지역들은 우리는 못 가보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그 도시의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유지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취하자니 치안의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트레이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분별하게 중국 자본을 들이는 그런 차이나타운을 자꾸 만드는 게 무슨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럼요, 있죠. 다른 이국적인 모습들이 생기는 거니까. 일종의 사실은 차이나타운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디즈니랜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로컬의 문화하고는 다른 게 완전히 이식되어 들어온 거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차이나타운들은 사실 다 그런 기능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약간 위험한 부분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인천대교는 저는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인천대교를 건너갈 때 딱 그 송도 쪽이 보이잖아요. 영종도에서 서울 쪽으로 갈 때 보면 그 풍경이 되게 멋있거든요. 거기가 진짜 홍콩 같은 그런 풍경이 쫙 나와줘야지 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이주해서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바라는 바는 참 그런 거예요. 지금 두바이가 엄청 잘 나가다가 이란 전쟁 나가지고 한순간에 지금 망했잖아요. 아시겠지만은 두바이 부동산 가격이 지난 한 달 사이에 30%가 폭락했대요. 예전에도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아니 두바이가 그 호르무즈 해협 두고 건너편에 이란인데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 나면은 진짜 위험하지 않나?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얘네들이 했던 얘기가 중동의 지역이 국제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두바이는 더 경제 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안해지면은 돈이 다 오히려 모인다. 러우 전쟁 났을 때에도 러시아의 블랙머니들이 다 두바이로 옮기고 하면서 더 활황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미사일 맞기 전 얘기인 거죠. 마치 그거랑 똑같아. 마이크 타이슨이 누구나 다 계획은 있다. 이제 첫방 맞기 전까지는 뭐 그런 비슷한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계획이 있어. 근데 누가 알았어요? 거기에 이란 드론이 와가지고 7성급 호텔을 때릴 줄을. 근데 그거 한 방으로 이미지가 완전히 지난 30년 동안 쌓은 이미지가 나락으로 갔잖아요. 그게 바뀌려면은 이란이 완전히 친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딱 이럴 때 인천 같은 데가 좀 뭔가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인천이나 부산 이런 데가 물론 우리나라도 김정은이가 또 한 방 때리면 끝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진짜 불안한 곳이기는 해요. 그게 최고 약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평화의 시기였으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인천이 부상을 한 거지 냉전 시대 때 관점으로 보면은 최전선이거든요. 여기가 최전선이니까 그나마 최후방이었던 포항과 부산이 발전을 했던 거였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중국이 정말 미국과 사이 좋을 때 인천이 부상을 했던 거였죠. 근데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인천의 운명은 결정이 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재 인구가 늘고 있는 주요 도시인 인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